2교시 진행할게요. 자, 여기 기말 재고자산의 가구와 평가. 자, 여기는 여러분들 출제를 그렇게 잘 하는 동네는 아닌데 최근에 몇 번 출제를 좀 했어서 자, 좀 하겠습니다. 보시죠. 혹시라도 있으니 최근에 여러분 이론을 좀 어렵게 출제를 하더라고요. 좀 안 나오는 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자산의 간무는 저번 주에 했었고요. 이제 평가는 이제 12월 31일자 시가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근데 좀 특이하게도요. 우리가 기말의 재고자산의 평가는 둘 중에 작은 걸 씁니다. 시가하고 취득 단가 둘 중에 작은 거를 써요. 일단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적합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취득 단가와 시가 중에 작은 걸 쓴다라는 건 시가가 떨어질 때만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가가 오르면 미니멈이니까 시가 올라가는 거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가 하락분만 인식한다라고 해서 적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고자산은 워낙 판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오르면 재고자산 어차피 판매로 이어져요. 이어지기 때문에 판매로 이어지면 제품 매출 잡을 거니까 굳이 시가가 오르는 걸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맞죠? 시가가 하락하는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가격으로 평가한다라고 해서 적합법이라고 불러요.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적합 시험에 예전에 출제를 좀 어떻게 했던 적이 있냐면 적합법을 쓰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회사 입장이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시가가 하락하는 건 좋은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적합법을 쓰는 사유는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적합법을 쓰는 사유가 아닌 것은 회사가 좋은 상황일 때 적합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자, 판매가 늦어졌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기채화라고 하거든요. 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한문이다 보니까 뭐냐면 장기적으로 판매가 지체됐다는 뜻이에요. 판매가 지체되면 그 재고자산 시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죠?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품질이 하락하면 당연히 시가 자체가 떨어지는 건 상식적이고요. 그 다음에 진부. 이게 뭐냐면 유행이 지나면 그만큼 그 해당 재고자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대표적인 핸드폰이죠. 핸드폰은 기종이 바뀌면 그 전 기종은 시가가 떨어지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그나마 할만해요. 왜냐면 이거는 판매 가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러죠. 우리가 물가가 너무 상승해가지고 판매 가격이 올렸죠. 음식가. 올렸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 나와요? 최근 들어서 오히려 판매 가격을 올렸는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음식점 이제 하반기가 되면 대부분 폐업할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알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기분 나쁜 상황은 원자재 값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 자체는 그대로인데 원자재 값이 뛰면 시가가 하락하는 느낌이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 원가가 상승할 때 적합법을 쓴다라고. 이해되시겠죠? 이 원가 상승은 반대로 얘기하면 판매 가격은 그대로다 그 뜻이에요. 판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내가 사오는 가격이 느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의 시가가 하락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조심하실 건 소비자 입장이 아니에요. 회사 입장, 회사 입장. 됐죠? 여기는 옛날에 한 두세 번인가 출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보수주의를 했어요. 보수주의. 보수주의가 뭐냐면 이것도 회계 전반에 걸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수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그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신중하신 분들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거든요.
회계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건 이익을 최대한 낮게 잡는 거 우리가 보수적인 접근이다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혹시 어떤 회사가 그 IR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의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그 투자 설명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이번에 우리 회사 이익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이익이 오늘 이번에는 좀 얼마 안 날 것 같고 워낙 투자를 많이 해서요. 이렇게 하면 이거 보수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죠. 다음에 우리가 그 실적 발표할 때 서프라이즈 나면 대박인 거죠, 여러분들. 맞죠? 호들갑 떨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익 미친 듯이 날 것 같아 장난 아닌 거거든요. 근데 기대감을 올렸는데 떨어지면 시가 뚝 떨어지겠죠. 맞죠? 그래서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는 거 우리가 보수적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수적인 게 부분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그냥 빵점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수적으로 점수 매긴다라고 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주의다라고 하면 다 이익을 낮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래 시험에 냈던 건데 최근에 얘를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면 자, 2000X1년 기말 현재 10만 원에 취득하였던 제품의 시가가 8만 원으로 하락됐대요. 그럼 이거는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평가가 즉 2만 원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일단 차변에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비용 잡아요. 비용. 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하긴 할게요. 결론 암기. 들어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과가 재고 자산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이 왜 발생하냐면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을 발생하게 하지 않으려면 뭐를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재고 자산 안 가지고 있으면 평가 손실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과가 만약에 시가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난 사과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뭐도 없어요. 손님도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재고자산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손님도 우리 가게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재고자산이라는 게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가가 하락하는 건 매출을 얻기 위해서 시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회계는 바라보는 거예요. 즉 판매를 하기 위해서 희생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시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매출 얻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암기. 그리고 뭐 적냐면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써요. 뭐냐면 여기에다가 절대 제품을 안 빼요. 왜냐? 자, 해보실게요.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11월 30일 날. 요거 10만원 주고 샀던 거잖아, 제품. 근데 얘가 시가가 기말에 2만원 하락했죠. 그래서 8만원 됐다라는 정보 다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요? 회사내로 표시해요. 이렇게. 자,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시 기말에. 재고자산은 10만원짜리인데 이게 2만원만큼 시가가 떨어져서 8만원짜리 되었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재무상태표에. 그렇죠. 그럼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했다라는 걸 다른 이름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재고자산의 시가가 떨어졌을 때 쓰는 우리가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돼 있어요. 마치 감가상각 누계하고 똑같죠. 그죠? 이게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 취득원가 10만원. 그 다음에 요거 감가상각 누계 2만원. 그래서 8만원 이렇게 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계정과 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불러요. 시험에서 부채라고 잘 말하시거든요. 부채 아니에요.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계정과 조심하시고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해볼게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사례 1번 연결이에요. 사례 1은 시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사례 2는 시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례 2는 출제를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모르니까 해보자. 자, 다시. 자, 8만 원짜리였죠. 원래 시가가 8만 원 됐죠. 그랬다가 얘가 시가가 11만 원으로 상승한 거예요. 상승.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표시하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죄송해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 대입하면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하죠. 맞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일단 시가가 떨어졌다가 얘는 시가가 상승한 게 아니에요. 시가가 하락했다가 회복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하나 취득한 금액은 10만 원이었죠. 당초에. 그러다가 시가가 이제 X2년도 말에 11만 원으로 회복이 된 거잖아요. 맞죠? 대입하면 뭐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10만 원, 11만 원. 미니멈이니까 뭐 어디에 걸려요? 10만 원에 걸려요. 즉 시가가 떨어졌다가 회복할 때는 시가가 회복된 걸 전체를 안 잡아요. 절대. 시가가 회복됐을 때는 취득 단가까지만 우리가 회복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시험에 중요해요. 미니멈이잖아요. 미니멈.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얘가 이제 요렇게. 자, 그럼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표시가 되니까 10만 원.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분을 잡는 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인데 얘가 0이 돼야죠. 그래야지만 1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2만 원이었다가 얘가 빵원 돼야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죠. 그럼 얘는 대변대생이잖아요. 대변대생을 줄이면 차변으로 줄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 얘에서 이렇게 석점 0이 되죠. 0.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이걸 가능해요. 재고자산 따라다니는 의미가 자산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다음 연도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아시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0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2만 원이었다가 빵원이 되면 얘는 우리가 환입한다라고 불러요. 2만 원에서 빵원으로 다시 들여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빵꾸 나는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는 게 정답 없어요. 조심하실 건 뭐냐면 얘는 수익이 아니에요. 왜 수익이 아니냐면 당초에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더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매출 원가에서 빼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평가 손실은 당초에 매출 원가에 가산했으니까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 같은 경우에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얘 2월 안 되잖아요. 얘는 비용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못 넘어와요. 못 넘어오니까 별도로 다른 계정 광고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못 가요. 이해되시겠어요? 얘는 2월 되니까 여기로 깔 수 있지만 얘는 2월이 안 됐잖아요. 얘는 평가 손실은 비용인데 2월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입해가지고 매출 원가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는 게 돼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나 수익 처리하나 비용 줄이나 같잖아요. 아주 달라요. 회계에서 달라요. 회계는
원가를 줄였냐 수익이 올랐냐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벌어오셨냐 어머니가 덜 쓰셨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주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냈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원가를 절감했냐 아니면 수익을 많이 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게 갖고 그거지. 했지만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 어려운 때 원가 절감해서 이익 벌었으면 되게 대단한 회사죠. 맞죠? 근데 원자재가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수익을 많이 낸 회사? 이게 그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회계하실 때 비용이 늘어나, 비용이 차감되나, 수익이 올라가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세법은 야 비용이 내려가나 수익이 올라가나 어차피 세금은 올라가잖아 그 입장이에요. 맞죠? 세법은 세금 매기는 곳이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하든 수익이 올라가든 하나도 관심 없어요. 맞죠? 회계는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인지 수익의 증가인지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빨리 이제 개념을 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계속 내 돈 가지고 장사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주주들하고 채권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주주들은 여러분 수익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비용에 관심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비용이 많으면 적자란 말이에요. 적자면 주가 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주주들은 주로 영업이익 부자게 봐요. 매출액보다 더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에요. 삼성전자가 매출 많이 하면 뭐예요? 원자재가 상승해가지고 매출 원가 같은 게 팍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손실이 발생이더래요. 알죠? 그래서 주요 우리가 회사의 주가를 결정짓는 건 영업이익이에요. 진짜. 되셨죠? 밑줄 좀 칠게요. 처음 배우시는 거는 아니지 않나? 필기 때 배우시지 않나? 아닌가? 다시 하면 되죠, 여러분들? 자, 67페이지입니다. 자, 67페이지 중간쯤에 7번 재고자산 평가손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가로 안에 밑줄죠? 기말 평가 시 저가법 적용 밑줄 치시고. 자, 그럼 저가법이 뭐냐? 자, 저가법은요, 그 첫 번째 줄 끝에 밑줄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이거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둘 중에 작은 거니까 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자, 거기 두 번째 표 보시면 두 번째 칸에 하락 보이세요? 하락? 그 하락은 우리가 당초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발생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밑줄 치시고 치셨죠? 가로 안에 매출 원가 가산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총당금 보이세요? 자, 재고자산 평가총당금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 밑줄 치시고, 이게 FM대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회복 보이세요? 여기도 회복이라고 했지 상승이라고 안 돼 있죠? 당초에 처음부터 상승했으면 안 잡아요. 떨어졌다가 회복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총당금 환입 보이세요? 밑줄 좀. 재고자산 평가총당금 환입 밑줄 치시고, 자, 가로 안에 매출원가의 차감 밑줄 치시고. 되시겠죠, 여러분들? 거기 재고자산 평가총당금 환입 밑줄 치신 거 있잖아요.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거. 거기 재고자산 평가총당금 환입에다 좀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당초 취득가액을 한도로 환입. 당초 취득가액을 한도로 환입. 취득가액을 한도로 환입.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원가 한도로까지만 2만원 잡았지 3만원 다 안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전액을 환입한다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말문장. 왜냐면 혹시라도 대부분 다 재경관리사 넘어가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재고 거기에서는 이거 잘 되거든요. 재경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할게요. 여러분 정보 보조금. 자, 87페이지. 이거 왜 냈는지 모르겠지만 내요. 떠들어 볼게요. 떠들어 볼게요. 자꾸 이론에서 처음 나오는 애 자꾸 최근 들어서 내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왜 그러지? 그죠? 그냥 좀 잘 중요하고 그런 데서 좀 내면 좋은데 물론 정보 보조금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자, 보시죠. 자, 정보 보조금은 뭐냐면 정부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 보조금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아시죠? 일단 말 문제는 다 대비해 주셔야 돼요. 알죠? 분계 문제는 나오는 애가 꼭 정해져 있어요. 자, 뭐냐면 자, 상환 의무가 있대요. 이 말은 정부가 돈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돈 빌려줬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정보 보조금 부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부채로 잡으면 돼요. 말 문제. 아시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상환 의무가 없는 정보 보조금의 대표적인 재난지원금 있죠. 그렇죠? 뭐 재난지원금은 조건이 없죠, 여러분. 그냥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우리가 상환 의무가 없는데 여기 자산 취득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회사가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 이산화탄소 배출 무지하게 하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장치 같은 걸 무조건 설치해야 돼요. 요즘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환경 친화적인 장치를 10억 주고 샀대요. 근데 정부가 3억은 보조를 해준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보조 우리가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보 보조금이다라고 불러.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거예요. 이거를 실기 때 무조건 내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상환 의무가 없어요. 여기 상환 의무 없어요. 기계 장치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난지원금이에요. 알죠? 그럼 재난지원금은 바로 수익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당시에 바로 수익 잡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정보 보조금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잡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 쉬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습니다. 이거 있나? 없구나. 쓸게요.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아까 사례로 따지면 내가 기계장치 10억 주고 샀죠. 근데 여기에서 정부한테 보조 3억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기계장치에 순수하게 이런 말 쓰죠. 우리 내 돈 태웠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이 기계장치 10억 중에서 정부한테 보조받는 건 3억은 뺀 나머지 7억이 이 기계장치에 들어간 내 돈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정보보조금 성격이 뭐예요? 해가 자산 차감하는 놈이에요. 그쵸? 감가상각 누계하고 똑같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면 10억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사용해서 3억 가졌다라는 정보 제공하는 거고, 얘는 10억 주고 샀는데 정부한테 보조받은 돈이 3억이어서 이 기계장치에 내 돈 태운 건 7억이다 이렇게 보고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죠. 관련 자산의 차감 계정. 차감 계정이잖아요. 기계장치 차감 계정. 이게 건물이면 건물의 차감 계정. 이게 차량음하고 차량음과 차감 계정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밑줄 좀 치고 갈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정보보조금은 태생이 어딜까요? 위치, 본래의 위치가 어딜까요? 분개할 때. 대변이지. 왜냐면 자산,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 대변 태생이죠.
맞죠? 왜냐면 우리가 분개할 때는 마이너스 표시 못 하잖아요, 절대. 맞죠? 무조건 우리가 플러스로만 하죠, 플러스로만. 그래서 대변 태생이니까 대변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87페이지 밑줄 좀 칠게요. 자, 87페이지 어디 있냐면 어디 있냐? 정보 좀 맨 아래 있군요. 자, 87페이지 맨 아래 정보 보조금 있죠, 여러분들. 그죠? 정보 보조금. 자, 어디 있냐면은요. 그 첫 번째 줄에 밑줄입니다. 거의 첫 번째 줄의 중간까지. 자, 정부 보조금 등으로 유형 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는 뭐 내 돈 안 들어갔거나 내 돈 조금 들어갔거나 그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경우 까지 밑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간서부터 붉은색 글씨 있죠, 밑줄입니다. 정부 보조금 등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해되시겠어요? 10억에서 3억 빼는 형식으로 표시하면 그 뜻이 됩니다. 오케이? 네. 됐고요. 다시 이제 여기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죄송해요. 빨리 넘어가야지. 아, 여기입니다. 유형자산의 손상. 요거는 최근에 좀 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문제는 본 것 같아요. 분개로요. 자, 들어보실게요. 손상이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 우리가 손상이라는 표현은 뺐어요. 뭐냐면, 자, 삼성전자의 주식이 여러분들 시가가 하락하거나 상승은 아니니까, 하락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의 섭리죠. 건물의 시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자연의 섭리잖아요. 좀 자연의 섭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죠? 근데 갑자기 어떤 회사의 시가가 팍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졌냐면 그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요. 파산돼서. 이거 우리가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해요. 또는 기계장치가 10억짜리였어요. 처음에. 근데 기말에 평가해보니까 8억이 됐네? 이거는 시가 하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계장치 10억짜리가 뭔가 파손이 돼버린 거예요. 파손이 돼서 얘가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9억은 그건 시가 하락이라 표현하지 않아요. 손상이 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가 손상이라는 표현은 시장 가치의 현저한 현저. 그 다음에 뭐 사용 강도나 사용 방법의 현저한 변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용하다가 뭔가 찌그러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시가가 하락한 사유가 뭔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시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시가를 하락할 만한 중요한 어떤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시가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알죠? 그게 만약에 주식이 그딴 사유면 주식의 손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알죠? 유형자산이 그러면 유형자산이 손상됐다라고 표현하고요. 그게 무형자산이 만약에 이랬죠. 내가 무형자산 있잖아요. 내가 특허권을 3천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아시죠? 근데 내가 특허권 침해 소송당해가지고 졌어요. 그래서 특허권이 빵원됐습니다. 3천만 원은 무형자산이 손상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좀 어딨냐? 본질적인 가치가 현저한 하락. 그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해되시겠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손상차손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해보시면. 뭐야? 이거 아닙니다. 저희 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재무상태 BS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기계장치가 10억이었고 감가상각 이계액이 3억. 그럼 얘는 7억이잖아요. 7억. 맞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시가 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 사용하다 보니까 까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손상이 발생한 손상이 6억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시죠? 그럼 얘를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기계장치 10억. 감가상각 감누라고 할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3억. 얘를 이렇게 적어요. 감누가 그럼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죠. 그죠? 그럼 손상도 계속 누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해요. 기계장치 10억 주고 샀는데 여태까지 사용해서 3억 가졌고 여태까지 손상이 발생해서 6억 가져서 이 기계장치는 1억짜리 됐습니다 라고 제공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 제발 이런 거 부탁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이상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왜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냐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유용한 자산 되게 중요해요. 맞죠? 기계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못 보셨구나. 이번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네덜란드 간 거 아세요? 뭐 그분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덜란드 가셔서 뭐 했냐면요 반도체 장비 계약하고 왔어요. 10대. 얼마에 계약하고 왔을까요? 10대 3조. 기계장치. 저기 네덜란드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데거든요. 그 하나에 3,000억이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미친 듯이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정보를 다 표시해야 돼. 손상 얼마 됐고. 아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계 얼마 안 돼. 우리가 보는 기계 그쪽 기계고 우리가 보는 기계는 돌아다니면서 보는 기계고 거기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기계장치 그쪽은요. 아시죠? 3,000억 주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도 못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이 손상차손 누계액도 해당 자산 차감하는 놈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해당 자산이 보조금 얼마 받았고 손상 얼마 됐고 사용해서 얼마 까졌는지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이 손상차손 누계액은 태생이 어딜까요? 분계로 따집니다. 대변이죠. 자산 차감하는 놈이니까. 차변을 차감하는 게 대변이라는 거예요. 그럼 손상은 당연히 비용이겠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냐면 이거 12월 31일 날 손상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요. 차변에 계정과목 외워주셔야 돼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정과목 자체는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붙이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얘는 당연히 손상이 여러분들 판매비와 관리비 웃기지. 우리 회사는 손상이 미친듯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손상은 어쩌다가 발생하니까 영업의 비용에서 그게 나오죠. 여기가 6억이 되겠죠. 6억. 손상이 6억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 누계액이 대변인 거 이해되시죠? 여기에 6억 이렇게 적는 건 기말이라는 거예요. 기말. 되시겠어요?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손상이 6억이 발생했다를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습니다. 알죠?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죠. 내가 당초에 이 기계는 7억짜리였잖아요. 7억짜리였는데 어떻게 이 손상을 추정하냐면 이렇게 추정해요. 이 기계장치가 7억짜리였는데 망가져가지고 얘가 얼마 정도 내가 받을 수, 이 기계장치가 지금 얼마짜리일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1억짜리가 된 거예요. 1억짜리. 그래서 손상이 6억 나온 겁니다. 즉 손상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기존에 있던 금액에서 내가 이 기계를 외부에 판다면 손상된 기계를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부터 먼저 추정해요. 그리고 나서 손상을 마지막에 예상한다. 되시겠어요? 잘 보세요. 여기 암기예요. 이 6억은 이렇게 있고요. 손상 전 장부 금액이 지금 사료가 지금 7억이죠. 여기에서 회수할 수, 이 손상된 놈을 외부에 판다면 얼마의 시가로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회수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좀 많이 끝낼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죠? 어저께 좀 여러분들 그 불금 좀 즐기셨어요? 아니, 바로 피곤하시지 근데?
대부분 피곤하실 때 불금 즐기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불금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꽤 안 즐기는 예력이 됐거든요. 불쌍하죠? 그리고 주말에 수업 나오고, 그죠? 주말에 수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원장님 그러는 거예요. 여자친구 생기면 그때 빼줄게. 할 수밖에 없어. 너 집에서 할 거 없잖아. 네, 생각해보니까 할 게 없어. 그럼 돈이라도 벌어야지. 선생님이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노예가 되고 있어. 아무튼 맞는 말이거든. 자, 그러면 이 회수 가능 금액을 시험에서 주냐? 친절하게 줘요. 1억으로 줄 때 있거든요. 그때 안 줄 때도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둘 중에 큰 걸 씁니다. 큰 거. 자, 들어보실게요. 자, 무슨 말이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의 어머니께서 시한부이신데 이틀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 남으셔서 이제 자식을 불러 모아놓고 뭘 주냐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갑을 주신 거예요. 지갑. 알았죠? 이걸 너한테 주겠다. 하고 지갑을 주신 거예요. 그 지갑의 시가가 얼마짜리냐면 2만 원짜리. 2만 원짜리래.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그 지갑이 분명히 특별한 지갑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에 주신 거니까. 맞죠? 여기 회수 가능 금액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순 공정 가치는 뭐냐면 2만 원짜리를 우리가 순 공정 가치라고 지금의 시세.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그러는 거야. 그 지갑 좀 좋아 보인다. 4만 원에 팔래? 파실 거야, 안 파실 거예요? 팔아요라고 하면 너무 감정이 메마르신 분이에요. 감정이 없어. 2만 원인데 4만 원, 2만 원짜리인데 4만 원에 산다가 팔아야죠, 선생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감정이 없어. 맞죠? 제가 말했잖아. 이틀 전에 부모님이 주셨다고.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맞죠? 그럼 가치가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하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것의 가치가 대략 40만 원 된대요. 또 나는 2만 원하고 40만 원 둘 중에 큰 가격으로 매기겠죠, 회수가능 금액을. 이해되세요? 둘 중에 가장 큰 거 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 문제로 이거 미니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부분 미니멈이 그러거든요. 맥스라는 거 있어요. 아시죠? 둘 중에 큰 거. 아시죠? 저 밑줄 치고 실제 시험 문제에 나온 거 어떻게 나왔는지 풀고 저 쉴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94페이지. 자, 94페이지. 자, 거기 네모 1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있죠, 여러분들? 자, 첫 세 줄 밑줄 좀 치시죠. 자, 밑줄. 자, 내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죠. 종료일에 진부와 또는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 사유가 있죠, 여러분들. 하락 등으로 인해서 회수 가능가액. 회수 가능가액이 얼마나 중요하면 저자분들 진한색으로 넣어놨을까요? 그래서 맥스라는 거예요. 맥스 순 매각 또는 긍정 가치와 사용 가치. 여기서는 1억이 되겠죠? 방금 사례에서는요. 이 장부가액이 지금 사례에서는 7억, 그죠?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금액 7억을 회수 가능가액 1억이죠? 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 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즉 기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체크하실 게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영업의 비용 있으시고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영업의 비용 있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 보이세요? 밑줄.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의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 밑줄 치시고 그렇죠? 실제 기출문제 풀고 쉴게요. 자, 97회예요. 어디냐면 705페이지네. 705페이지. 자, 705페이지입니다. 자, 705페이지에 4번 문제, 4번 문제.
7월 1일이죠, 여러분들. 자, 읽어볼게요. 7월 1자. 자, 당사의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3천만 원, 즉 3천만 원 주고 샀던 기계장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550만 원이니까 이 기계는 2,450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얘를요, 자, 밑줄. 자, 직원의 중대한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손상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기말인데 얘는 단기 중에 발생한 거죠, 손상이. 그럼 얘는 회수 가능 금액이 일단 0원 같은데, 자, 가로 안에 밑줄. 자,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는 모두 빵원까지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회수 가능 금액이 0이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순 공정 가치 빵원 사용 가치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00만 원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2,450만 원 다 손상 발생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자, 그럼 얘 분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자,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기말이 아니니까 손상차손 누계액은 못 잡아요. 기말에 잡습니다. 기말에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손상차손 누계액 있잖아요. 얘네들 기말에 잡는 애들이에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하냐? 그럼 기계장치 사용 더 이상 못하니까 기계장치 다 빼야죠. 네, 3천만 원 빼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날려야죠. 이제 사용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감누라고 할게요. 감가상각 누계액 550만 원. 그럼 이건 유형자산 손상차손 2,450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2,450만 원. 이 분기가 결론이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기계장치의 취득업과 장부액 날리고 손상이 발생했는데 거기 기말은 아니니까 손상차손 누계가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기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말이면 차변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대변 손상차손 누계 쓰시면 돼요. 손상차손 누계 기말에만 써요. 기말에만. 아시죠? 자, 됐습니다. 자,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10분 쉬셨다가요. 2시 5분에 3교시 할게요. 10분 쉬시면 돼요.